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출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기자회견을 한 대법원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검찰청 앞에서는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포맷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 복원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화물선과의 충돌로 전복돼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낚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어 피해가 컸습니다. 예천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해외 연수 중 무리를 일으킨 군의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원 사퇴하라!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종철 군의원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한국 동요 아기상어가 미국 빌보드 차트 32위에 올랐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21억 건에 달하는 아기상어의 인기 비결은 뭔지 포커스에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입을 맞춰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양 전 대법원장은 당초 대법원 안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대법원이 허락하지 않자 정문 밖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곧바로 검찰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며 편견 없는 조사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담장박 기자회견을 자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준비된 원고 없이 절제된 어투로 대국민 사과와 해명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큰 심려를 끼치던 데 대해서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법관들의 결백 주장과 함께 실무진 차원의 일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이 있다면 최종 책임을 회피하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편견과 선입견 없는 공정한 수사를 강조해 직권남용 등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난해 6월 검찰 수사 개시 이전 재판 거래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던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오늘도 강제징용 소송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 법원을 떠난 지 477일 만에 수사를 받는 처지가 돼서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법원 노조가 막아섰고 대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지지 집회와 규탄 집회가 뒤엉켜 어수선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배 법관들의 박수갈채 속 대법원을 떠난 지 477일 만에 고성이 오가는 정문 앞에 다시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를 우수하라! 경찰의 인간 바리케이트를 경계로 정문을 가로막은 법원 노조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찬반 시위를 바라보는 양 전 대법원장 얼굴엔 긴장과 착잡함이 묻어납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다시 차에 올라 검찰청사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달려든 남성을 경찰이 가까스로 제지하는 해프닝도 벌어집니다. 지지와 규탄 구호가 뒤섞인 서울중앙지검 앞.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 앞으로 포토라인을 빠져나가는 데는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과 검찰 출석 이후 조용히 출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마치고 나갔다는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조사가 12시간을 넘기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재중 기자, 밤샘 조사는 하지 않겠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곳 검찰에 출석한 지 만 12시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밤샘 조사 금지 원칙에 따라 조금 전 8시 40분쯤 조사를 모두 끝내고 지금은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진술조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5층 특별조사실에서 진행됐습니다. 변호사 2명을 대동한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연수원 입소년도가 30년 차이 나는 부부장검사 2명이 차례로 신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요청으로 영상 녹화도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을 뒷조사하고 또 불이익 검토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질의한 일이라며 제기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진술조서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자정전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예, 조사 자체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치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데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습니다. 법관들은 물론이고 일반 법원 직원들도 TV 생중계를 통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소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법부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오늘 취임한 조재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위기는 단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사법제도를 불신하는 풍조가 만연해지면 사회적 갈등을 폭력이나 악다구니로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 측과 추가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육군 참모총장을 휴일에 불러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뒤늦게 참모총장이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해명했는데 이 과정에 강기정 신임 정무수석이 이른바 교통정리를 한 것 같다고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 요지는 이렇습니다. 지난 9일 1시 40분쯤에 강 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여당 의원들에게 총장이 먼저 만나자고 요청했다고 설명했고 이 시점은 국방부의 공식 해명이 나오기 전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정황들을 바탕으로 새로 부임한 강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청와대는 당일 1시 반 육군본부가 이미 해명을 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강 수석이 개입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강 수석 개입 여부를 떠나서 김 총장이 이미 자신이 만나자고 한 게 아니라 저쪽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먼저 만나자고 해서 나갔다고 한 바 있어서 왜 이렇게 뒤늦게 말을 뒤집었는지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 장소가 술집이라고 어제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오늘은 술집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라고 말을 바꾸어 이 역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정모행정관이 군 인사자료를 술집에서 분실했다고 주장했던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분실 장소를 버스 정류장으로 정정했습니다. 법조계 인사를 만나러 가가지고 어느 장소에선가 만났어요. 그게 술집인지 식당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선배라서 바래다 준다 그러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갔던 것 같아요. 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가방이 없는 거예요. 김 의원은 책임 있는 당국자에게 확인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사자료 분실은 군 인사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담배를 피우는 동안 가방이 사라졌다는 청와대 해명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책임 있는 당국자에 대해 청와대는 청와대 관계자가 한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술집이 아니라 버스 정류장이 맞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반대했지만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해 이 문제를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검찰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다른 2명의 수사관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 징계를 내렸는데 김 수사관 측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불복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 징계위원회는 김태우 수사관의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대검감찰본부가 김 수사관의 중징계를 요청한 지 2주 만입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 근무 당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민간업자로부터 부적절한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요청했었습니다. 함께 골프를 친 수사관 2명에겐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징계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공익보호자로서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누가 공익보호자로 나설 것인가라는. 서울행정법원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각각 가처분 신청과 일시 정지 신청을 냈지만 공익신고 전 징계 절차가 이미 시작됐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수사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비위와 일탈행위로 규정해 검찰의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두려움을 표시했습니다. 아주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검찰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 김 수사관 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또 다른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 남북 간에 풀어야 할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가 풀려야 하는데 당장은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채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직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제 제재를 피해 개성공단을 가동시킬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좀 더 오늘 특위위원님 여러분께 좀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거론되는 해법은 대규모 현금 지원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는 겁니다. 제재 지금 피해서 캐시가 유입되지 않는 방식으로서의 개성공단 문제 해결 방법이 있는지는 연구해 봐야 할 것으로. 현금 대신 현물을 지원하는 대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이 제재의 본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현물 지원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금강산 관광과 달리 개성공단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의 18항에 해당하는 합작 사업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북한 선전 매체는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두고 하늘같이 넓은 도량을 지니신 성인의 거룩한 은덕이라고 한 남측 개성공단 기업인의 감사글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측 기업인이 실제로 이 글을 올렸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우리 정부의 급한 마음과 달리 미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관련 언급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핵 폐기를 위한 공동 전선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하며 대북 제재 완화 추진 의사를 보이자 미국 언론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핵 폐기를 위한 노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부진한 경제 상황과 공약 미이행 등 국내 비판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다시 평화의 공을 굴리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재개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최대 압박 정책에는 정면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외교적으로 역풍이 있을 거예요. 뉴욕타임즈는 한미가 정책 공조를 위해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는 점을 들며 미국의 선비핵화, 후제재 완화 원칙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이번 방중 일정을 담은 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강조했는데 어제 중국 TV에서 공개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발언을 받아 적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적인 방문은 나날이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조중 친선의 힘있는 과시이며 방중 영상 시작부터 북한은 중국과의 친선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첫 만남은 느린 화면으로 보여주며 불패의 친선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이어진 만찬은 와인을 즐기는 등 화기애애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전반적 형세를 보다 요리하게 전전시키기 위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훌륭하고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다음 날 오찬에선 두 정상의 관계를 식구에 비유했습니다. 만나실수록 서로의 정은 더욱 깊어만져 다정한 한 집안 식구들처럼 사소한 간격도 없으셨습니다. 북한으로 돌아오는 길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조중 우이교도 보여줍니다. 어제 CCTV에서 공개된 김정은이 시진핑의 발언을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으로 바꿨습니다. 김정은은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연상시키듯 검은 코트에 중절모를 써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연을 마친 어린이들의 볼을 어루만지는 등 친근한 모습도 연출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인 국방중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보니까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삼축 체계라는 용어가 빠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원 기자와 함께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이게 그럼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올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올해부터라면 이 시기부터가 너무 늦었다는 논란이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국방 중기 계획은 이 계획 시점보다 1년 빠른 4월에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 계획은 이 지난해 4월쯤에 발표가 됐어야 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난해 4월에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죠. 남북 정상회담을 감안해서 국방 운영 계획 발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 국방개혁 2.0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에 시간이 소요돼서 평가가 늦어졌다. 자, 이렇게 해명했지만 몇 달 뒤인 4월이 되면 내년부터 2024년까지의 국방 중기 계획이 또 공개될 예정이어서 이 고개가 갸웃거려지긴 합니다. 작년에 발표를 하지 않은 건 아무래도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였다라고 보여지는데 예. 그럼 삼축 체계가 빠진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빠진다는 표현보다는 이제 표현이 완화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는데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깃으로 그리고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는 영어 표기를 뺀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마지막으로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서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 응징 보복은 압도적 대응 이런 순화된 명칭으로 바꾼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오늘 국방부 자료에는 북한 이런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 좀 미묘하긴 한데 우리 국방계획에 북한이라는 단어가 빠진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국방부는요, 이 북한이라는 표현 대신에 잠재적 위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은 유효하지만 혹시 북한의 위험이 없어질 경우에도 이 군사 능력들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이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예,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북한의 심기를 살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유사한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북한은 적이다 이런 표현이죠. 예.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이 새로 나오는 국방백서에서는 이 북한군을 적으로 칭하는 이 문구와 표현이 삭제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연합 3대 훈련의 명칭 변경 또한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 키 리졸브, 을지 프리덤 가디언. 자, 이런 명칭들이 미국 전략 자산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 2017년에는 군이 국내 언론들을 상대로 김정은 참수부대 이런 명칭을 쓰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군에서 쓰는 용어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나타내는 거고요. 북한 핵 능력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먼저 핵 억제력 관련 용어를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강력한 국방 의지를 밝히는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가는 것 같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가 평소 심석희 선수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시키거나 초기화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이 SNS에서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하는데 경찰은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승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해 1월 진천 빙상경기장 선수 대기실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폭행당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던 시기입니다. 당시 조 전 코치는 폭행과 함께 심 선수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벽에 여러 차례 던져 깨뜨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전 코치는 수시로 심 선수의 스마트폰 통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가 심 선수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포맷까지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폭행이나 성폭력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심 선수는 성폭력 고소장을 낸 뒤 그동안 사용했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 등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폭행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휴대전화 기기와 번호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사이 오간 대화 내용을 복원해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이번 사태를 조명하면서 빙상계의 구조적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특히 조재범 전 코치는 상습 폭행 혐의로 구속되기 전에도 승부 조작 혐의로 처벌을 받고 폭행 혐의로도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대표 코치에 발탁됐는데요. 빙상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조재범 코치는 고3 제자들의 체육 특기자 진학을 위해 동료 코치들과 함께 승부 조작에 가담했습니다. 결국 승부 조작 사실이 알려졌고 2011년 재판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년 뒤에는 중학생 제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빙상계에서 조 전 코치의 영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2014년에는 오히려 국가대표 코치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지도자 선발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 음주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A씨는 2014년 소치올림픽에서 대표 선수들을 가르쳤습니다. 구타의 범죄 전력까지 있던 A씨의 발탁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았지만 A씨는 이듬해 대한체육회 지도자 상까지 받았습니다. 2014년 성추행 의혹으로 대표팀 코치에서 낙마, 지도자 자격정지 첨부를 받았던 B씨는 3년 뒤 감면을 받았고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안 돌아올 거라고 믿었었죠. 한두 번씩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다시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다들 인식이. 체육회와 연맹의 제19 감싸기와 솜방망이 처벌이 화를 키운 셈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빙상계에 또 다른 논란이 터졌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왕따 논란으로 거센 비난에 시달렸던 김보름 선수가 사실은 자신이 노선영 선수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건데요.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보름은 4년을 기다렸던 평창올림픽 매스 스타트에서 당당히 은메달을 따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팀 추월 종목에서 불거진 이른바 왕따 논란 가해자로 지목돼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노선영이 크게 뒤처진 것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고 레이스를 펼쳐 망신을 줬다는 겁니다. 김보름의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김보름은 당시 심경을 절대 잊지 못했습니다. 스케이트장조차도 무서웠고 스케이트를 신는 것조차도 너무
그냥 신고 서 있는 것도 너무 심적으로 괴롭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억울했던 상황을 토로했습니다. 노선영에게 괴롭힘과 폭언을 들었던 건 오히려 나라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또 뒤로 처지면 소리를 지르기로 했는데 노선영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보름은 올림픽 직후 어머니와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을 정도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지난 11월 3차 월드컵에서 우승하며 예전 기량을 되찾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간 김보름은 3년 뒤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메달이 아직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더 다른 선수들보다 더 간절하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노선영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14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화물선과 충돌해 전복됐습니다. 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조사해보니 안전규칙과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해경 구조대원들이 선체를 수색합니다. 사람 있어요? 몇 명이에요? 전남 여수 선적 9.77톤급 낚시여선 무적호가 오늘 오전 4시 47분쯤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80km 공해상에서 전복됐습니다. 파나마 선적 3,000톤급 화물선과 충돌했습니다. 큰 상선이 박아버렸기 때문에 그 뒤로는 모르죠. 상선이 박아가지고 우리가 바꿨으니까 옆을 박았는데. 이 사고로 선장 57살 최모 씨와 71살 낚시객 안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57살 임모 씨 등 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무장과 낚시객 등 9명은 구조됐습니다. 충돌 당시 낚시객들은 구명조끼를 벗고 잠들어 피해가 컸습니다. 하지만 배가 뒤집히며 생긴 에어포켓 덕분에 2명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난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에어포켓에서 둘이 살아나왔어요. 나하고 연명하고 에어포켓에서 한 3시간 이상 있었나요? 해경 조사 결과 충돌 당시 화물선 선장은 자고 있었고 필리핀 선원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물선은 당초 충돌 사실을 숨기고 낚싯배가 전복됐다고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마일 떨어진 어선을 발견하고 서로 피해갈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가까이 접근하자 자선과 낚시어선 모두 회피 기동을 하였으나 해경은 또 낚싯배가 낚시가 금지된 공해상에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박 29척과 항공기 11대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제주도 해변 산책길에서 불에 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제주도 용담 근처 산책로입니다. 구급차와 경찰차들이 와 있고 바닷가로 내려가는 산책로 입구엔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용담 부근 산책로 옆에서 불에 탄 남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산책로에서 나한테 저기 뭐 사람이 있네? 사람이 끌려 있네. 그래서 내가 에? 하고 이렇게 봤거든요. 막 불에 탄 흔적? 전반적으로 껌했죠. 네, 시체는 발견은 맞고요. 저희는 현장에서 바로 의료지도 받고 저희는 인계에서 빠진 상황입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 바다 물가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좁은.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내려가요, 거기. 시신 옆에는 기름통이 놓여 있었고 유서나 신분증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뭐 유서나 뭐 이런 건 전혀 예. 신분증 있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2012년 한 남성이 올레길을 걷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하다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여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사람과 딴짓을 했다고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또 공분을 사게 한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는데 사고 후에는 지인에게 보험금을 받아서 쇼핑을 가자
자신을 비난한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고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1%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당시 박 씨의 옆에는 여성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박 씨에 대한 마지막 공판에서 블랙박스를 보면 피고인이 사고 순간 여성 동승자와 딴짓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질문을 받은 박 씨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그런 인사불성의 상태인데 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쳐놓고. 검찰은 박 씨가 사고 후에는 지인들에게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자 조용해지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겠다는 문자를 보낸 것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30일 선고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해외 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무리를 빚은 박종철 예천군 의원이 오늘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화난 군민들이 거리에 나서 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대표를 잘못 뽑은 걸 사과하는 108배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의원 전원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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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천 군민 1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합니다. 저는 사퇴를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사안이 관철되지 않을 시 집행시위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군민들은 잘못된 군 의원을 뽑아 국민들께 미안하다며 사죄에 108배도 올립니다. 군 의원 9명의 방 앞에는 전원 사퇴라고 적은 종이도 붙었습니다. 이형식 의장에겐 사퇴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민들 의견을 받으셨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번 문제를 일으킨 박종철 의원은 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어쨌든 무리를 빚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가이드님께도 다시 한 번 더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사죄드리겠습니다. 왜 거짓 해명하셨나요? 조사에 충실히 하겠습니다. 경찰은 박 의원이 폭행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만큼 폭행 동기와 연수 경비 사용처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예, 비단 이번뿐 아니라 의원들의 부실한 해외 연수가 세금만 낭비한다는 비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반복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명목만 그럴듯할 뿐 사실상 외유에 가깝다는 지적이죠. 실제로 저희가 지난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울산시 의회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서 분석해 봤더니 대학생이 낸 리포트를 그대로 베껴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시 의원 5명은 지난해 9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기간 방문은 하루에 1시간 남짓, 나머지 일정은 관광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으로 돌아와 15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대학생들이 쓴 리포트를 짜깁기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래어 표기를 알파벳으로 바꿔 썼을 뿐 토씨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베꼈습니다. 정책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대학생 리포트 결론을 그대로 옮겨 썼습니다. 15쪽 가운데 5쪽에서 문장과 문단이 일치합니다. 울산시 의원들은 인용이었다고 말합니다. 인용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겹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의원들은 성과 보고서에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싱가포르에 살고 싶지 않았다 등의 내용을 적어넣기도 했습니다. 거의 대학교 학생 수준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좀 허무하죠. 이런 사람들을 뽑았는 거에 대해서. 이 국외 연수에는 예산 2,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황금 돼지해를 맞았지만 돼지 농가들의 시름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크게 늘면서 돼지 출하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인데 그런데도 소비자들은 이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유진 기자가 시장을 직접 나가봤습니다. 출하를 앞둔 돼지 2,000여 마리가 축사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농장주 김창균 씨는 돼지를 볼 때마다 한숨만 납니다. 사육 원가는 지난해보다 6%가 늘었는데 출하 가격은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료비, 방역비, 기타 환경 개선비 등은 많이 상승했는데 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지요. 농가들은 이런 115kg 돼지 한 마리를 팔 때마다 87,000원씩 손해가 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번 달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1kg에 3,195원. 1년 전보다 17%, 2년 전보단 25%나 뚝 떨어졌습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습니다. 수입상 공세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26% 급증하며 사상 처음 46만 톤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돼지 소비자 가격은 요지부동이어서 저렴한 수입상 공세에 맞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유통 단계 때문에 산지 가격과 소비자가 사이에 석 달쯤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안 떨어진 것 같은데요. 삼겹살 가격이 너무 이렇게 소고기하고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황금돼지 해를 맞자마자 생존의 기로에 놓인 돼지 농가들은 정부 지원과 소비자들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영화 배우나 가수를 뽑는 데 주로 이용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조직위원장을 뽑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의외의 결과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삼선 경력의 중견 정치인이 탈락하는가 하면 반면에 무명의 청년 여성 정치인들의 돌풍이 무섭습니다. 김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로 공개 진행된 자유한국당 조직위원장 공개 오디션 이틀째. 양천 9월 오디션 결과가 실시간 공개됩니다. 최종 결과 보여주세요. 72점 대 72점입니다. 또 이런 드라마가 만들어지네요. 평가단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동점이 나오자 재투표를 위한 1분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40대 손영택 변호사가 오경훈 전 의원을 78대 63으로 꺾었습니다. 강남병에서는 새 아이를 둔 워킹맘 이재인 서울인구포럼 이사장이 당선됐습니다. 네, 이재인 후보의 승리입니다. 환호하고 낙담하고 격려하는 후보들의 표정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내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는 오디션은 후보 간 토론과 평가단의 즉흥 질문으로 구성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준다면서요. 그게 정치라며. 그러면 논설위원실장도 지냈는데 유튜브 창에는 실시간 반응이 1분에 100개 넘게 쏟아졌고 후보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젊음이 좋다라고 또 쓰신 분도 있고 젊음이 좋지만 능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쓰신 분들. 어제 청년 당선자 4명에 이어서 오늘도 청년 여성이 당선되면서 청년 여성 총 비율은 60%를 기록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네, 지난 3일이었죠. 인류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의 창어 4호가 뒤쪽 모습을 찍은 이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달 뒤편의 토양과 지형 연구에도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회색빛의 달 표면입니다. 군데군데 함몰된 지점과 함께 이동 중인 탐사차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3일 인류 최초로 달 뒤편에 안착한 중국의 창어 4호가 보내온 360도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처음 공개된 달의 동그란 뒤태는 지구와 달 뒤편을 다 볼 수 있는 지점에 있는 중계위성 오작교를 거쳐 지구로 전송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파노라마 사진을 토대로 창어 4호 주변의 토양과 지형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可能会有一些深部的一些物质抛射过来，我们可能后面也会做进一步的研究。 창어 4호에서 분리된 위투 2호는 달 표면 기온이 섭씨 100도를 넘자 낮잠 모드로 들어갔다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창어 4호와 옥토끼란 뜻의 위투 2호 중계위성 모두 상태가 좋다고 밝힌 가운데 2025년엔 달에 기지를 세우고 2030년에는 중국 우주인을 달 기지에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이라는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별다른 논란이 없어 아름다운 이별로 보였는데 사실은 베이조스에게 다른 여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지연 기자입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는 여성. 폭스 LA TV 앵커 출신의 사업가 로런 산체스입니다. 두 사람이 최근 골든글러브 시상식 축하 파티를 비롯해 지난 8개월 동안 미국 5개 주에서 함께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미국 연예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선 베이조스가 왼손 약지에 낀 반지를 웨딩링으로 추정했습니다. 헤어질 줄 알았어도 아내와 결혼했을 것이라고 했던 아름다운 결별 발표가 하루도 안 돼 불륜설로 바뀐 겁니다. CNN은 베이조스가 앙숙인 트럼프에 이어 타블로이드 신문에 타깃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워싱턴 포스트의 소유주 베이조스를 대선 전부터 줄곧 공격해왔습니다. 두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트럼프는 베이조스의 이혼 소식에 행운을 빈다고 반응했습니다. Well, I wish him luck. I wish him luck. It's going to be a beauty. 베이조스의 부인 맥킨지도 남편의 새 여인을 알고 있었다고 USA 투데이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네, 지금 이 노래는 우는 아이를 금방 웃게 하고 말도 잘 듣게 한다는 동요 상어 가족입니다. 이 중독성 있는 동요가 국내 인기를 넘어 미국의 빌보드 차트까지 진입했습니다. 한국 동요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21억 건에 이르고 각종 패러디 동영상도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구촌이 아기 상어 매력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이 귀여운 아기 상어가 팝의 본고장에서 일을 냈습니다. Probably one you've heard of at least once. Baby Shark charted at number 32 this week on the Billboard Hot 100 charts. This is Grandma. I don't hear it. My mom is so offended by this one because she's a grandma and she's like, I hear it because it's the new teeth. Yeah. 다운로드와 청취자 수 등을 합산해 집계하는 이 차트에 이름을 올린 국내 가수는 싸이, 방탄소년단 등 5손가락도 꼽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 동요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놀랄 일입니다. 북미 구전 동요를 편곡한 아기 상어는 탄생 때부터 거대 상어가 될 조짐을 보였었죠. 영어 버전 베이비 샤크의 누적 조회수는 21억 건. K-팝의 신화, 방탄소년단 대표곡 DNA 조회수의 4배에 가깝습니다.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라고 치면 지구촌 3명 중 1명이 동영상을 시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역대 유튜브 동영상 중 조회수 30억 이상은 7건뿐. 베이비 샥 뚜뚜루뚜루 영어권이나 중국어권이나 한국권 리듬이 다 두루두루 쉽게 얻을 수 있게 정박과 엇박의 느낌을. 아기 상어의 매력은 순식간에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었습니다. 히잡을 쓴 여학생도, 가정집에서도, 거리에서도, 완전 무장한 군인들도 뚜루루뚜루는 세계 공통어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세히 들어보니 얼굴과 노래를 합성한 패러디물이네요. 국내 정치인들도 네티즌들에 의해 꼼짝없이 아기 상어가 됐습니다. 이미 상어 뚜루루뚜루 청와대 뚜루루뚜루 동합을 뚜루루뚜루 하고픈 뚜루루뚜루 찰스 상어입니다. 원순 상어 뚜루루뚜루 서울시청 뚜루루뚜루 자한당 뚜루루뚜루 레드주스 상어예요. 대한민국 뚜루루뚜루 대통령 뚜루루뚜루 후보들. 누구나 흥얼거리는 노래를 정치권에서 놓칠 리가 없죠. 자유한국당은 아기 상어를 지방선거 로고송으로 야심차게 밀었지만 정치적으로 쓰지 말라는 아기 상어 측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에게 순수한 동심을 선물한 아기 상어. 다 같이 불러볼까요?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네. 요즘 개봉한 영화를 보면 한국 영화인지 외국 영화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명 한국 영화임에도 영어 대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배우들도 영어 공부에 열을 올린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건지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언뜻 보면 외화 같습니다. 대사 대부분이 영어, 출연진들도 외국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연은 하정우, 감독도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PMC 더 벙커의 장면인데 하 씨는 자연스러운 영어를 구사하기 위해서 촬영 6개월 전부터 집중 과외를 받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차근차근히 물리적인 시간을 투입해서 한 뜸 한 뜸 호흡하고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주식을 내다 지난해 말 개봉한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김혜수도 프랑스 배우 뱅상 카셸과 연기하며 상당 부분을 영어로 소화했습니다. 일찌감치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병헌도 영어는 반드시 정복해야 할 과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자나 대화할 때도 다 영어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작품을 한두 개 정도를 하면 조금 이제 까먹더라고요. 남북 외교전, IMF 등 다국적 소재가 등장하고 자막을 보는데 익숙한 관객들이 많다는 점이 과감한 영어 대사의 이유. 거기에 국내 영화 시장의 성장도 한몫합니다. 아예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다국적 기업이나 외국인 배우를 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해마다 1월 초가 되면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 어느 중학교 체육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축제가 벌어집니다. 비행기 승객들이 잃어버린 뒤에 찾아가지 않은 여행 가방을 경매하는 축제입니다. 폭발물과 마약 검사를 마친 가방들은 밀봉된 채 무게만 공개됩니다. 사람들은 이 가방을 사자마자 내용물을 쏟아내 보이며 관중들과 함께 웃고 즐거워합니다. 새해는 이처럼 뭐가 들었는지 알 수 없는 가방처럼 호기심과 가능성, 희망과 포부를 가득 품고 있습니다. 새롭게 꿈꿀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건네는 셈이죠. 그래서인지 신년 벽두에는 새삼스러운 맹세와 다짐이 쏟아지곤 합니다. 예전에는 금연, 금주가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었지만 요즘에는 운동과 다이어트로 건강을 챙기겠다는 분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우유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영국 속담처럼 덜 먹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대세가 된 셈이죠. 외국어 공부, 책 읽기 같은 자기개발 결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 금연 보조제, 외국어 학원 등록같이 새해에 많이 팔리는 품목을 결심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새 다짐은 허망하게 무너지기 일쑤죠. 평소에 하기 어렵던 일이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술술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지어 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나온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새해 들어선 지도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단단히 결심했다가 포기하신 분들이 적지 않을 듯 합니다만 그래도 새해 결심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흘마다 새로 작심해서 끝장을 보겠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작심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100번 1000번 작심하여 나는 살아내리라. 다짐이 비록 열흘을 못 넘겼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라도 또 도전해 보시면 어떨런지요. 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작심 열흘이었습니다. 네,
하루 만에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0도 선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주말에도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추위의 빈자리를 이 미세먼지가 메우곤 하죠. 내일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또 기록적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중부는 주말에도 계속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오늘 밤 사이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춥지 않아서 대체로 비가 오겠고요. 지리산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3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다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전국이 맑겠고 이 건조 경보가 내려진 동해안은 화재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대구 0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와 부산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에 반짝 추위가 예상되고요. 건조특보는 한 달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